그럼 이제 저장식도 뭐냐. 이제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고도 여전히 일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뭔가 경험이라는 게 알미라는 것은 언제 오냐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봐요. 실제로 유식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안다 했을 때 항상 어떻게 알아요? 항상 아는 내가 있고 그죠? 내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한 내가 있고 경험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맞죠? 항상 그렇게 이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실제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안다,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 할 때는 뭐예요? 항상 나. 경험하는 내가 있고 그 경험하는 나의 대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무슨 현상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뭐든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안다 이 얘기예요. 복잡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의 최초의 근원적인 거 어떻게 되겠냐? 한번 서양 심리학에서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진보되고 발달된 개념인데요. 영국의 아동 심리학자 위니카시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응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번 생각해 우리가 내 최초의 삶을 생각해 전생은 빼고 현생에서 생각해 보죠. 자, 최초로 엄마가 임신을 하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이 세상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어.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구분을 못 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 보살님들 잘 생각하실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낳았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아이를 이렇게 손톱 이상으로 옷을 이렇게 이만큼 길게 해서 입히죠. 왜? 아기가 막 움직이면서 지 얼굴인 지 몸인 내 몸인지 너 몸인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정신없이 애를 끌어요. 피가 나죠. 울어요. 그냥 아프니까 감각적으로 통과도 울지만 그게 내 팔이 나를 끌고서 운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 때는 어때요? 나하고 너하고 분리가 돼 있어야 안 돼서 안 돼 있어야지. 그 아기는 정확히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애가 이렇게 애 담요에 누워 있으면 아기는 요거는 나는 요건 내 몸이고 담요는 내 몸 아니고 이런 구분이 아직 없다 이 말이죠. 대상 분리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길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끌고 또 울고 또 끌고 이렇게 막 치고 이러니까 아이가 아직까지 내 몸과 네 몸의 구분이 없어요. 동시에 나하고 대상은 엄마고 이런 구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때 이제 정신분석적 용어로는 아주 자아도취증이죠. 우리 제일 먼저 발달한 게 뭐예요? 자아도취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기가 엥 하고 울어요. 그러면 엥 하고 울면 뭐가 오죠? 젖이 딱 대령되잖아요. 우유가. 그러면 아기는 내가 우니까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우유를 갖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우유를 창조했다고. 물론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엥 하고 울면은 우유가 오고 또 내가 이렇게 싸면은 금방 기저귀가 갈아지고 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재워주고 3, 7일 정도는 엄마가 굉장히 모든 엄마의 전 신경이 아기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는 굉장히 자기 도취적인 상태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아기는 그냥 자기가 특별하게 이게 대상을 인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기는 아는 건 아니죠. 그런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먼저 발달한 게 굉장히 자아도취증이죠. 굉장히 나르시스트입니다. 처음 출발부터요. 그런데 이 엄마가 현실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 3, 7일 정도야 굉장히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엄마가 서서히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죠. 엄마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 일도 있고 시댁 일도 여러 가지 또 직장 여러 가지 일로 점점 엄마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기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기 상태에. 근데 아기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졸리면 재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갈증나면 똥 싸면 해주고 이렇게 추우면 따뜻하게 이게 다 되다가 어느 시점 가서 앙 하고 울었는데 우유가 제때 도달을 하네. 그럼 아기 어떻게 했어요? 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에 나 말고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상했는데 예상으로 안 오잖아요. 그때 뭐가 시작돼요? 고가 시작되죠. 우리가 언제 고통해요? 내가 예상대로 잘 되어지면 괴로울 이유가 없죠.
내 예상대로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된다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상대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원한 대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딱 고통이란 게 뭔가 이렇게 딱 이 실존적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좌절이 온다든지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하게 돼요? 왜 사는 거야? 인생이 뭔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만약 뜻대로 다 되면 뭐 인생이 뭔지 뭐 왜 사는 건지 알아서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있으면 뭐 밖에 상대 감정이든지 뭐 상대 존재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지.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야 된다. 고통의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 번뇌 즉 보리고 고통의 즉 열반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신인 거죠. 응? 내가 뭐 나를 벌주고 내가 운명이 이렇게 팔자가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예요. 내 예상이 지금 빗나갔다는 신호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내가 뭔가 턴하거나 전환하거나 변화해야 된다는 하나의 신호죠. 사인이라는.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다시 아기로 돌아와서 그냥 이제 아기가 엥 하고 울었는데 우유가 딱 대량이 안 되고 그럼 배가 고프고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뭔가 현실 감각이라는 게 소위 말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감각이 생겨나는데 위니카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굿 이너프 마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굿 이너프 하면은요. 왜 굿이는 좋은이고 충분하고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그냥 완벽한 엄마는 아니고 충분히 좋은 엄마.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요 애에게 관심을 갖거나 적당히 배고프거나 할 때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옛날에 왜 딸 낳았다고 뭐 이렇게 음무게 터밀어 놓고 뭐 우유도 안 주고 뭐 죽으라 이게 아니고 그냥 또 아니면 뭐예요 뭐 애가 그냥 어떻게 될까봐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자라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수유할 때나 아이를 대해줄 때. 그런데 그렇지만은 뭐 37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그러면 아이가 드디어는 뭐를 발달시키냐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게 인지하는데 뭐예요? 대상이 나 말고 뭔가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배고플 때 우유를 준다는 거를 그럼 거기서 뭐가 발달하겠어요? 우정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기대. 그러니까 왜 그 다음에 아기는 뭐 아직까지 덜 발달된 상태에서는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뭐예요? 아기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직 그걸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라는데 눈앞에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 그때 나중에 울죠 이제 막 울는데. 그래서 점점점 엄마 갔다 올게 뭐 그 연령이 발달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자기가 배고플 때나 뭐 할 때 안전하게 엄마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나요? 신뢰가 생겨나죠. 엄마가 지금은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뭐죠? 또 돌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형성되면 그게 신뢰감 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충분하게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지면 신뢰감 형성이라는 게 안 생기기 때문에 평생에 이런 문제를 이제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 아주 뭐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이런 어린 시기에 아주 이걸 크리티컬 피어리드, 결정적 시기. 특히 태어나서 3세까지 이때는 뭐 형겨나놓고 깊은 정신증을 앓게 되고 또 5세까지는 어떻고 7세까지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대개 7, 8세까지 원만하게 무난하게 이어지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너무 결핍되면은 흑백 논리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굿 브레스트, 좋은 치치, 나쁜 치치. 요즘 말하는 진짜 이렇게 성도착, 성폭행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쪽 분야로 해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주 틀림없이 그쪽 분야의 어린 시기를 추적해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특히 관계 속에서도 흑백 논리가 강한 경우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적당하게 좌절도 오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좀 더 많이 좋은 내가 위로받고 도움을 받은 경험을 하면은 뭐예요? 자기가 못 받았을 때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요 시기에 뭐 분노라는 게 막 감각적인 그러니까
간념적인 개념적인 분노 아니고 몸으로 익혀지는 감각입니다. 반응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시기에 받은 그런 상처들은요, 이 브레인에서 저장된 게 몸의 감각에 저장돼서 감각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런 식으로 이완 반응, 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놔두고 어쨌든요. 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적당하게 못하면은 만약 흑백 논리로 해갖고 막 절대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적당하게 되면 약간 섭섭했다, 좌절했다, 분노했다 또 잘해주니까 그런 양가 감정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나중엔 통합이 일어나죠. 성장하면서 한 색깔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비교적 이렇게 좋고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결정적으로 결핍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나쁜 일. 그래서 강간, 살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성인기에 가가지고 이성 간의 행위라든지 부부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정신분석 쪽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성인의 그런 이성 관계라든지 부부 성관계라든지 이런 패턴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독보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유효한 그런 관계입니다. 아동기 때 아주 어린 시기에 어떤 자기를 돌보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였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린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근데 엄마들 그러잖아요. 저게 뭐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제가 왜 저리 틀려? 아니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이 엄마도 인간이니까, 엄마는 그 엄마에 의해서도 어떻게 교육받고 성장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감정 상태가 뭐 DNA 따질 것도 없어요. 굉장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 거에 끊임없는 누적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케이스. 다 종종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여기 보시면 유실함성에서 그래서 이때의 이런 경험들은 전부 다 뭐죠? 이렇게 누적되지만 그러나 의식 언어 이전이죠. 언어라고 하는 게 엄마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1살인가요? 그러다가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더 길어져야 되고 자기 의사 표현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 저장돼요. 하나의 우리 안에 저장되니까 유식에 보면 저장식은 뭐예요? 너무나 미세하고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깊어서 그 어디에 저장되어졌는지 언제 저장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맞는 거죠. 다 무의식이에요. 다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저장되는 장소나 저장되는 시간이나 저장의 모양을 알 수가 너무나 미세하고 너무나 방대해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저장되고 그렇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진 하지만 이 저장되어지는 과정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렵게 변행심소 이런 말 했는데 맨 처음에 뭐예요? 내 안입이 설신의 하는 육식이 뭐죠? 촉을 이렇게 접촉하는. 내 몸을 이렇게 찰 때는 눈도 안 띄었으면 뭐요? 몸이 제일 먼저 감촉되잖아요. 자, 촉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고 분위기나 느낌, 에너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 촉이 돼요. 촉이 들어가면 그 다음 뭐죠? 촉이 되면 거기에 하나의 주의가 집중돼요. 지휘가. 여기서는 자기라고 한자로 현장법에서 자기란 표현을 썼는데 영어 번역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멘탈 인게이지먼트거든요. 정신적 개입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촉할 때는 물리적 상태지만 그 다음 뭐요? 정신적 개입이 들어가요. 그 주의가 들어가니까요. 정신적 개입이 들어가고 또 정신적 개입이 들어가면 주의 자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요. 이때 지난 시간에 질문하셨던 분이 이때의 느낌은 역시 뭐요? 필링 톤이라는 게 센스 톤입니다. 바디 센스요. 몸으로 느껴진 그런 몸에 가까운 감각에 가까운 느낌이죠. 느낌이 일어나고 주의수 그 다음에 한자로는 또 이걸 상이라고 했던데 그때 이 척수상사 이 상하고 사이하고도 굉장히 뭔지 좀 조금 어려운데요. 이때에 이 상했을 때는 디스크리미네이션 변별하는 거예요. 변별입니다. 차이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네모 모양하고 동그라미 모양이면은 거기 형태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네모와 동그라미 그런 식으로 변별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 왜 애들 또 뭐 이렇게 애들 지능 좋아지라고 뭐 이렇게 모비를 움직이는 거 갖다 놓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다양하게 이렇게 변별하는 자극을 많이 주는 변별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회 가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경향성, 의도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 이런 가정의 형태를 거치면서 저장되는 이런 것 단계. 그래서 초기에 그리고 물론 그러면 이렇게 저장되죠. 저장되면서 이것이 저장되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장되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 깊은 내면에서, 여기 지금 아래아식의 특징은 무의식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래아식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폭포수처럼 뭐예요? 계속 흐른다. 생멸하고 있다. 우리 안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전생은 그만두고 현생에서도 내가 경험한 것들, 어렸을 뿐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경험해 가는 것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어딘가에 저장되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폭포수처럼 생멸하면서 유전하면서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가 뭐예요? 인연과 조건이 맞아지면 어때요?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또 넘어갈 건 이제, 자, 이거는 무의식이다. 알지 못한다. 무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의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하고 조금 우리는 요건 구분해야 되는데, 서양인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어떤 현재의 뭐죠? 억압된 에너지, 억압된 것들이, 억압된 욕구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작동하니까 서양의 의미에서 정신분석의 무의식은 언제나 굉장히 병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억압된 것이 아니라 억압이고 뭐 안 억압이고 안에 그냥 경험되어진 것은 다 저장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험되어진 것은 저장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제가 초기에 처음에 공부할 때 다른 학자들처럼 이렇게 뭐 만화식을 갖다가 개인 무의식에 적용시키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적용시키고 아리아식을 갖다가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에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거를 제가 책을 쓴 일이 있는데, 그런 거 우리 뭐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출 일이 아니라 그냥 이건 이거대로 이해하고 그냥 또 서양계 쇼키티가 되면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굳이 억압된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그 모양대로 다 없어지지 않고 저장되고 조건이나 인연이 맞아지고, 우리 뭐 쌀벌레가 나오듯이요. 수분이나 뭐 그런 것이 온도나 맞아지면 갑자기 뭐 말짱한 쌀에서 정말 큰 것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쌀벌레가 툭 튀어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요즘 뭐요? 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은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 조건 속에서 현상으로 나와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무의식이요. 여기서 밑에 보면은 사송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선불선이 아니다. 왜? 저장식은 아직까지 조건 지어져서 현상 속에서 현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선이다 불선이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무부무기라는 얘기.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무부란 얘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소지장 번뇌장인데 뭐냐면은 번뇌장의 그 정서 감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장식 자체는 아직까지 인지적 사고나 감정 정서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정서로 드러났으면 이미 거기에 굉장히 번뇌로 오염된 거죠. 근데 감정 정서로 이렇게 개념으로 이고로 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장식은 그냥 뭐죠? 그대로 경험 그 자체로 그냥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 선이다 불선이다 또는 의식되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무의식이다, 그런 얘기라고 해요. 저장식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조건을 만나서 이것이 신구의 삼업으로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선인가 불선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생생 경험한 것들, 또 우리가 현생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쭉 경험한 것들, 내가 알게 모르게 경험한 것들이 그것이 그 자체로 옳다 그러다, 선이다 불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무의식입니다. 언제 알아차릴 수 있냐? 오로지 아라한가를 증득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아라한가를 증득하기 전에는 이것은요, 그냥 항상 우리의 깊은 마음의 심층에 폭포수처럼 흐르면서 생멸을 한다. 이게 이제 세친보살이, 그러나 마음에 정말로 해방을 얻으려면은 이 단계를 뚫어야 해방이 가능한데, 이제 일단 아리아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하면 좋으냐? 그냥 복잡한 거 다 빼고,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경험하는 게 내구나. 경험이 나구나. 그 영수보살 얘기인데, 이제 영수보살 가면은 그 중도가 뭐냐? 우리가 결국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집이라는 게 경험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집착. 내가 그냥 경험을 흐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집착하고 또 뭐죠? 내 경험에 매달리고 끄달리는 거죠. 내가 그걸 의도했냐?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죠.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끔찍한 성폭행이나 이렇게 뭐 5, 6, 7살 초등들, 그게 무슨, 우리가 업으로 설명을 하면 참 잔인하죠. 세미나 갈 때 그 쓰나미인가요? 미국에 그 세미나 한번 아주 달라이라마 모시고 굉장히 크게 그 2010년도에 2009년도네요. 지금 요즘 뭐 이 명상이 뜨잖아요. 불교 명상이 뜨는데, 불교 명상이 가장 뜨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가외 얘기긴 한데, 맨 처음에 이게 달라이라마 틴약한 신이 이런 분 굉장히 물론 아주 주도적으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고요.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록바 대학을 설립한 초감 트룸파 림포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딱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처님 불법을 가르치지? 알려줄까? 딱 생각을 했더니, 미국 사람들한테 불법을 설명하려면 심리학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 좋겠다. 왜냐? 이 사람이 70년, 60년 후반, 70년 초반에 왔는데, 보니까 이미 거기에 뭐예요? 심리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가르치면은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 골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번역 꽤 나와 있을 겁니다. 정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찾아가서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나라 비기너 마인드 나온 건데, 초심자의 마음인가? 번역 나와 있을 거예요. 불일 출판에도 나왔고 있는데, 그 사람, 스즈키 로시한테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양 사람들 이제 불법을 전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상당히 좋았는데, 그분이 가셔버렸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분. 젠센터. 지금도 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중인가? 그런데.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거기 나로빠 대학을 설립했어요. 콜로라도에. 그렇게 해서, 심리학을. 근데 이 양반이요. 이분이 불교 설명, 이제 직접 제 지도교수 한 명도 이제 이 사람 제자로 가서, 그러니까 많은 심리 치료자들이 이제 밑에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서양의 심리학이 어떤 상담의 한계를 갖고 있냐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의식이 의식화됐다고 치료가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워킹스루라 해서 훈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각을 했어요.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내 무의식을.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그걸 이제 훈련에 가야 되는지는 말이 없는데, 불교 완전히 보니까 수행 기법이나 수행법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초감 트루파 림포체는 정말 아주 뛰어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거의 술 냄새 풀풀 풀면서 강의를 하고, 또 본 부인은 티베트 여자지만 많은 서양 부인, 노랑머리에 푸른 눈,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쁜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관계를 하고, 그래도 워낙 수승하게 가르치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떠난 사람도 많았지만, 너무 가르침이 수승하니까 그 법과 사생활을 구분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 인물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페마 초드런이라고 서양 사람으로 최초로 비구니가 되고 지금 70몇 세인데
캐나다에 그걸 두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주로 서양에서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분이 워크숍 하면은 조기에 다 등록 다 끝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아주 수행 잘하고. 근데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오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 공헌도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아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하나님 이게 뭐 여호와 야훼거든요. 여호와 야훼를 믿으시오 하면은 아마 하느님 믿으라고 했을 때보다 이게 뭐 무의식에 들어가는 이 정도가 영향 미친 게 아주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여호와 야훼를 믿으시 이름부터가 이게 거부감이 생기고 무의식적으로 이게 그 터치가 잘 안 되거든요. 한국 와서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력 있게 미치려면 뭐예요? 하느님이 좋겠더라는 거죠. 모양은 다 다른데도 계속 뭐예요? 하느님 믿으시니까 우리 민족성 안에 이 하느님에 대한 이 굉장히 친숙감과 굉장히 터치가 되고 연결이 되죠.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죠. 생일도 바꿔버려. 12월 뭐 언제? 그거는 생일은 안 바꿨네. 생일 나중에 바꿨어요, 사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초감 트루파 림포체가 심리학으로 하는데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의 스즈키 누구죠? 스즈키 다이세츠인가요? 스즈키 박사가 와가지고 선을 미국에 전할 때는 서양의 뭐 철학 또 종교학 분야에 우리 불교가 좀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이 정도 기대했지만 이 오늘의 이 정도의 폭발적인 건 기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포교로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 줄을 이루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게 엄청나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 했는데 이제 2009년도에 드디어 1200명의 이렇게 전역의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들 뭐 실제로 다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워크숍을 2박 3일 하는데 그때 어떤 선언을 하냐 하면요. 이제 뭐죠? 미국에서 서양에서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이 정념, 이 수행, 이거 명상을 모르고 메디테이션을 모르고는 이제 서양 심리 치료하면 메디테이션이 떠오르는 시리가 이제 도래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한 이게 이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때 이제 선언을 하는데 저는 그때 동대에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세팅한 사람이 그 하버드 의대 저 디렉터로 일하는 사람이 제 논문 그 지도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일찍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 순간에 동참하고 싶어서 일주일 가는데 왕복 비행기 값이다 돈 많이 들여서 저희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가 1200명 한데도 금방 자리가 동이 나고 뭐 비행기 타고 호텔 묵으면서 와서 그 워크숍 하는데 제가 다람살라에 가서 달라이 라마 여기 앉아서 강론하시고 요 앞에 있을 때보다 저 뒤에 있어서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에너지나 느낌이 엄청나게 정말 이 힘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저하고 이제 조금 가깝게 지냈던 아는 교수 하나가 이 사람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전형적인 유태인인데요. 굉장히 자기네 어렸을 땐 굉장히 심하게 성에 대해서 억압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대요. 상처가. 그래서 이제 하버드 교수하다 때려치고 이제 쭉 정년 퇴직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주 진보적인 혁신적인 그런 교육 단체인데 거기에 가서 박사학위에 등록하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같이 하자고 오셔가지고 저도 워크숍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남편이 전형적인 심리 치료자, 정신 분석자예요. 같은 이제 하버드 의대 출신인데 하버드 의대 출신에 여러분이 혹시 하버드에서 나온 그 명상 아주 초기에 했던 사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주 초기에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둘이 만나서 점심 먹으러 이제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잠깐만 나 친구한테 인사하고 하는데 인사하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누구냐면 달라이 라마하고 같이 앉아서 워크숍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 친구고 이 양반은 아주 꼴통 전형적인 정신 분석 학회에 아주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무명으로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똑같이
우열의 어떤 실력의 차이는 없었어요. 굉장히 둘 다 수승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일찍이 명상에 눈을 떴고 한 사람은 계속 그 명상 그거 아주 그 서양의 아니 동양의 그 뭐 별로 없는 이런 거라고 했던 이 사람이 그 세월이 흘러 30년 40년 뒤에 한 사람 세계적인 명사가 됐고 이 사람 그 흐름을 역행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 워크숍에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 와서 그 아주 그 명함을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하다고 해서 이름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명함을 제가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명상을 하고 그쪽을 연구했던 사람하고 그쪽은 이제 초월 명상 최초로 시작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뭔가 부처님 그 가르침에 굉장히 우리가 가르침이 무수히 많죠. 8만 4천 법문인가 대장경인가요? 무수히 많은 데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 한 번씩은 반드시 뭐예요? 오리지널 티칭으로 오리지널한테로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가봐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오리지널 가르침 제가 방금 읽어드렸듯이 뭐죠? 부처님은 많은 걸 깨달으셨고 많은 걸 아신다 해도 그걸 다 설하진 않는다. 당신이 초점을 둔 거는 괴로움을 소멸한다. 어떻게 하면 중생이 괴로운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유익하게 그 괴로움으로부터 좀 괴로움을 덜어주고 해방될 수 있는 세침보살도 바로 정확하게 거기에 입각해서 법을 이 불교 교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